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혁태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그 극복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은행에서 40년 넘게 일하며 쉬지 않고 일했죠. 그 덕에 은퇴 후에는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게는 연화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했죠. 연화는 예쁘고 똑똑해서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상철이라는 청년과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버님, 연아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할 거예요. 상철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애를 믿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연화와 상철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종종 저희 부부를 데리고 외식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상철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골라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딸 연화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상철이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상철을 잘 모르던 시기였고, 그저 평범한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을 계기로 상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죠. 그야말로 세심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철이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족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딸 연하와 저,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었죠. 사실 저는 상철이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계획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신혼부부끼리만 여행을 가겠거니 했었죠. 그런데 상철이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시죠? 제주도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아랑 저 둘이만 가면 아쉬우니까 다 같이 즐겨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물론 아내도 무척 기뻤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이 저에겐 큰 의미였고, 그렇게 상철이가 저희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게다가 상철이는 여행 준비에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직접 일정을 짜고 항공편도 비교해가며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제주행 비행기 표가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철이는 그 어려운 걸 해냈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비행기 표는 다 예매했어요? 시간대도 편하게 잡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상철이가 직접 알아보고 예약했는데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굳이 그렇게 비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며 사양했지만 상철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도 상철이는 저희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렌터카도 이미 예약해 두었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도 미리 조사해 두었더군요. 그 덕분에 여행 내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제주도에서 가고 싶다고 했던 산을 미리 계획에 포함시켜줬던 겁니다. 아버님, 한라산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번에 가볼 수 있도록 일정에 넣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라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상철이는 제가 불편하지 않게 짐을 들어주고 산행 속도도 맞춰주었습니다. 그때의 그 세심한 배려는 정말 인상 깊었고,
그 순간만큼은 상철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이가 처음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한 그 여행 덕에 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상철의 계획적인 행동의 일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여행이 상철이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그가 저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철이가 제 생일에 준비한 선물 이야기인데요.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건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저의 취미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상철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날 상철이는 저에게 고급 등산화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도 상철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등산은 자주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등산화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상철이가 건네준 등산화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등산화는 제가 사려고 했지만 그동안 아끼느라 쉽게 지르지 못했던 것이었죠. 상철이의 그 선물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등산화는 착용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등산할 때마다 상철이가 떠오르더군요.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구나.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와 함께 산에 오르던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산행 내내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상철은 제 옆에서 늘 저를 배려하면서 함께 걸어주었고, 그날의 등산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상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산을 오를 수 있어. 그때 상철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상철을 정말 믿었고 그와의 관계가 오래도록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여행과 선물이 진짜 상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나중에 그토록 철저히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모든 기억들이 씁쓸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한때는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상철은 그렇게 저를 배려하고 저희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세심함에 감동받았고 그 덕분에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상철이가 가족을 위해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보였던 시간들은 이제 모두 지난 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상철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상철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얼마나 필요하니?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보증만 서주시면. 보증이라. 그게 좀 부담되는데.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번 사업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절대 피해 안 드릴게요. 상철이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한번 믿어보마. 그 순간 상철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성공해서 은혜 갚겠습니다. 상철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오늘 상철이한테 보증 서주기로 했어. 뭐라고?
당신 미쳤어? 왜? 사위 좀 도와주면 어때?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은 위험하다고 하잖아. 괜찮아. 상철이 그 애 성실하잖아. 잘 할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보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철이는 정말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죠. 연화도 전화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보증을 서고 난 후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상철이는 매주 저희 집에 와서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연화도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아버님,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상철이의 그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이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연화의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상처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사업은 잘 돼가고 있어. 네, 아버님,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철이의 대답은 항상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연화와 상철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보증을 서준 게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과 믿었던 사위. 그들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보증을 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상황이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의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연락이 안 됐어요. 불안한 기운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철이의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상철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사업장 한번 보고 싶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빠서. 사무실 안은 어수선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지 않아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상철아,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예전에 열정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철이는 더욱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대답이 없었죠. 연화에게 물어봐도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빠, 남편 일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걱정 마세요. 딸의 목소리에서도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죠. 여보, 그냥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요? 아니야.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두려웠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김혁태님, 보증하신 대출금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철 씨께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증인이신 김혁태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연하를 만나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아야, 문 좀 열어라. 아빠다.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그리고 사랑하는 딸마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완전히 속은 것 같아. 에이, 설마요. 그래도 연하는 우리 딸인데. 아니야.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철이가 처음 사업 얘기를 꺼냈을 때의 열정적인 모습, 연화가 아빠,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그들은 나를 이용한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철이의 회사로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간판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노후를 망가뜨린 사기꾼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나니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그날부터 우리의 고난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김혁태님, 언제쯤 상환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매일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말씀드리던 은행 직원들의 어조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죠. 가장 먼저 팔아야 했던 건 우리 부부의 아파트였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 몰라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빚을 갚아야 해. 저도 목이 메었지만 강한 척 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가구와 살림살이 대부분을 처분해야 했죠. 우리 부부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과 주식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은퇴 후에 안정된 삶을 꿈꾸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빚은 완전히 갚기 어려웠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딸 연하와 사위 상철은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무응답이었고 가끔 연락이 닿아도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겨우 상철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상철아,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는 거니? 아버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보증 서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님이 보증 서주신 건 맞지만 사업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신경 쓰십시오. 상철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연하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녀 역시 남편 편을 들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딸의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딸이 이렇게 저를 외면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은행 지점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동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집딸이 사기를 쳤대. 아니, 사위가 사기꾼이래. 자식 때문에 노후 망쳤대. 불쌍해.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함께 다녔지만 이제는 그들과 마주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던 그녀도 이제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어? 그녀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른이 넘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앞으로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해결하는 날도 많았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간간히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빚을 갚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나겠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저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따뜻했고 진심 어린 위로를 담고 있었죠. 격태야, 힘내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이었으니 저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걱정해주는 그 마음은 너무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부끄럽고 창피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묻어나는 동정과 연민, 저를 향한 걱정이 고맙기는 했지만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말로는 위로했지만 그 시선 속엔 저의 처지를 동정하는 감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을 받는다는 것이 제겐 무척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제 자랑스러웠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 병철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매우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저와는 젊을 때부터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던 친구였죠.
병철이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조금 더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철이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격태야, 내가 늘 뭐라고 했었지? 보증 서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병철이가 한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제게 경고했던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너무도 뼈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병철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보증 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무리 딸이고 사위라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딸과 사위를 완전히 믿고 있었고 그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철이는 저를 향해 가슴 아픈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격태야,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가족끼리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족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는 순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딸과 사위는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저는 친구들의 충고를 흘려들었습니다. 알아. 너 말이 맞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병철이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고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병철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 마음 속에는 깊은 허무감과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망가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삶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하며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격태야. 넌 너무 순진했어. 가족이라도 사람은 사람인 거야. 그들의 말은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위로 속에 담긴 진실이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이죠.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라고 믿었다가 큰 코 다쳤네. 요즘 세상에 누굴 믿고 보증을 서? 그의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친구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 가족이라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지. 그 말은 뼈를 때리는 충고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고 세상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그들이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딸과 사위에게 속았고 그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에 의해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깨닫게 된 저는 뒤늦은 후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친구들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그들의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의 저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매 순간이 괴로웠습니다.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 갇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노인정에서도 구석에 앉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제 처지가 부끄러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 오늘은 바둑 한 판 두시겠습니까? 가끔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땐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딸 연화가 어렸을 때의 모습, 상철이와 처음 만났던 날. 그 추억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걸러야 할 때도 많았고, 겨울엔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약값을 아끼려고 필수적인 약만 겨우 먹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자주 찾아왔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배신감은 제 마음을 갉아먹었고 분노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연화와 상철은 우리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명절에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들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저기 주인분께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동정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분들이 딸한테 사기 당했대.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연화와 상철이 우리를 조롱하며 웃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밝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한숨만 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어? 그녀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동정이라도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또 저 영감탱이들이 와서 한숨만 쉬고 있네.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과연 올 수 있을지,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단순히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겠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와 상철, 그들은 단순한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이용한 것이었죠. 그 생각이 들자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철의 사업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의 재산이 아직 꽤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을 살려 조금 알아본 결과였죠. 그들이 저를 속이고 빼돌린 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먼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동시에 증거 수집에도 착수했습니다. 상철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썼던 서류들, 은행 대출 관련 서류, 그리고 그동안의 통화 기록 등을 꼼꼼히 모았습니다. 옛 은행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계좌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 내부 정보를 얻으려 했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접촉해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사실 저도 상철 씨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어요. 상철의 전 직장 동료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서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것도 내 피와 살을 나눈 딸이 이럴 수 있을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서류를 뒤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관련 법규를 공부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건강 챙기면서 해요. 당신 쓰러지면 누가 이 일을 해내겠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상철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달아났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법들도 구상했습니다. 그들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나가면 오히려 제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제 마음 한편에선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어릴 적 모습, 그 해맑던 웃음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니?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법적 대응 절차도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반격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의 몇 배로 되갚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제게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한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갔다 올게.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번에 상담받았던 집 근처 말고 좀 더 큰 이름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혁태입니다. 약속 시간에 왔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해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상황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보증을 서준 일, 그들이 저를 속인 과정,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 상철 씨와 연아 씨의 행위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이네요. 변호사의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과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는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피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철과 연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 제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또 다른 이들은 만류했습니다. 격태야, 그래도 자식인데 법정까지 가야 되나? 친구 병철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게 내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을 다시 찾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소장을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은 연화와 상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해 올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제 인생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있자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과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첫 변론 기일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내일 있을 상황들을 그려보았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 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양복을 꺼내 다려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여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가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 선생님? 네, 가시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연하와 상철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재판장님의 호명에 따라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상철에게 보증을 서주게 된 과정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 사위를 믿고 했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를 믿었고 제 전 재산을 걸고 보증을 섰습니다. 이어서 그 후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노후를 망치게 된 과정, 그리고 가장 아팠던 것은 딸과 사위의 배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제 신뢰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저를 기만했습니다. 부모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버린 것입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상철과 연하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김혁태 씨, 당신은 금융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인간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매번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철과 연화는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혀갔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만을 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딸과 사위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 말이 끝나고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김혁태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이상철, 김연화에게 1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긴 건가요?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을 감안하여 도의적 책임을 물어 추가로 2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과 연화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판사는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취재진들이 몰려왔습니다. 김혁태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해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속이고 배신한 자식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제 이야기는 신문을 통해 많은 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상철과 연화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지인들도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판결 이후 저는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제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딸과 사위를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했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상철과 연화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시도해왔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의 행동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혁태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은 확실히 처벌을 받아야 해요. 부모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자식들 정말 문제예요. 혁태 씨 같은 분이 나서서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건데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았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건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그동안 소송 스트레스로 망가졌던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죠. 운동도 시작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자.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절대 가족이라고 믿고 함부로 보증 서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적인 부분도 잘 알아보세요. 저처럼 인생 말년에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저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연화와 상철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동네 노인정에 가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혁태 씨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자식들 얘기만 듣고 그냥 보증 서줄 뻔했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납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딸의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과거는 놓아주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제 삶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절망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강인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